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11월 3일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가 어렵게 돼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추석 연휴 때 이걸 녹화해가지고 올려보니까 재생이 잘 안 된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온라인 수업이 재생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게 애플 기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중간에 자꾸 뚝뚝 끊기고 멈춰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가능하면 PC로 시청을 하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러닝X 시스템 자체가 좀 애플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개념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가치평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채권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의 가치평가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채권 가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채권으로부터 나온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채권 투자자가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식을 세운 것까지는 뭐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식을 계산을 해야 돼요. 더 간단한 형태로 어, 만들어야 우리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권의 가치 평가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등비급수라는 개념이다. 등비급수라는 개념이다. 먼저 그래서 등비급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더하기로 연결된 수학적 개체를 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더하기로 구분된 수학적 개체를 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1 더하기 2가 항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이 항이고 1이 항이야. 1이 항이고 2가 항이에요. 1 더하기 2 그러면 1이 항이고 2가 항이라고. 그래서 항과 항 사이를 구분해 주는 어, 기호는 플러스밖에 없어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항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항과 저 항 사이에는 플러스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항을 구성하는 거는 플러스 이외의 다른 그 연산들, 그죠? 다른 연산들이 다 그 다른 연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덩어리를 수학적인 덩어리를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빼기는 어떻게 됩니까? 빼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볼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봐서 2 빼기 1 이렇게 하면 2가 항이고 빼기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항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5 마이너스 3 하면 5 빼기 3 하면은 5가 항이고 마이너스 3이 항이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5 더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항과 항을 구분하는 그 부호는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연산들로 뭉쳐진 그러한 수학적인 개체를 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로 연결된 수학적 개체가 아니라 더하기로 구분되는 수학적 개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항의 합을 급수라 그래. 급수. 영어로는 series.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났죠. 한국 시리즈. 그 시리즈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항의 합을 의미를 한다. 근데 그러한 급수 중에서 앞 항에다가 어떤 특정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뒷 항을 구성해서 하는 그러한 급수 그거를 등비급수라 그래요. 등비급수. geometric series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등비급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라는 항이 있고 그 항에다가 R이라는 어떤 상수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에다가 또 R을 곱해서 세 번째 항 AR 제곱이 되고 세 번째 항 AR 제곱에다가 또 R을 곱해서 AR 3승 네 번째 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앞 항에 어떤 일정한 상수를 곱해서 뒷항을 만든 다음에 그놈들을 다 더한 형태의 급수. 그거를 등비급수라고 해요. 등비급수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저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저게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두 번째 항도 0 더하기 세 번째 항도 0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a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r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책을 쓰면서 지금 보니까 좀 그 뭐랄까 부정확하게 써놓은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데 저 쓸 당시에는 크게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써놓은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게 R이 1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0이 아니다라고 쓰는 게 좀 더 올바르다. 그래서 초항도 그러니까 A도 제일 첫 번째 항도 0이 아니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는 저것도 0이 아니고 그죠? 그게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이때 제일 앞에 나오는 항 A를 초항이라고 그러나 초항. 영어로는 initial term, 초항이라고 하고 앞 항에 곱해서 뒷항이 되도록 하는 공통의 상수 R을 공비, common ratio. 그래서 ratio의 R을 따가지고 R로 나타내는 거예요. common ratio, 공비, 공통된 B라는 거죠. 인근 항 두 개를 서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비율, 그죠? AR 나누기 A, 두 번째 항 나누기 첫 번째 항, AR 나누기 A 해도 R이고,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서로 나눠도 AR 제곱 나누기 AR 해도 R이고,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나눠도 AR 3승 나누기 AR 제곱하면 R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공통된 B라는 의미로 common ratio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총 항의 개수가 이 경우에는 n개죠, n개. 그 항의 개수 n을 항수, number of the terms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급수는 시그마로 나타내죠. 그래서 저 시그마 기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나? 하여튼 시그마 AR I-1승 이렇게 해서 I는 1에서 N까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시그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문자의 S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왜 저 시그마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 합친다, 합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sum, 합친다, 합치다. sum, 동사로는 sum이고 명사로는 합 하면은 summation, S-U-M-M-A-T-I-O-N, summation 이렇게 되고 합친다라는 동사는 S-U-M까지죠. 전부 S로 시작을 하죠. 그 S를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 S에 해당되는 글자가 저 시그마. 저 시그마가 두 종류예요. 저렇게 생긴 저 시그마는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는 어떻게 생긴지 알죠? 육자처럼 생긴 거죠. 육자처럼 생긴 그런 시그마가 있는데 저건 대문자고 소문자 시그마는 시그마. 우리 시그마 언제 봤어요? 중간고사 이전에 표준 편차 나타낼 때 그죠? Standard Deviation의 앞글자 S가 S니까 그거를 그리스 문자 소문자로 바꿔서 시그마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 시그마는 대문자 시그마는 summation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저렇게 쓴 거예요. 저거는 i는 1에서 n까지 하고 뒤에 나오는 저 AR의 i-1승이라고 되어 있는 저게 일반항이죠. 일반항. 항을 일반화 시켜 놓은 거고 시그마 밑에 i는 1에서 n까지. i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i라고 인덱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i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인덱스는 뭐 딴 게 아니라 첨자라는 뜻이에요. 첨자. 어떤 항에다가 아래쪽이나 위쪽에다 붙여놓은 첨자 뭐 이런 뜻이야. 여러분이 흔히 아는 인덱스는 뭡니까? 포스트잇 비슷한 뭐 그런 인덱스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여러분 책에 나도 못 붙이게 하지만 공부할 때 보면은 책 특정 페이지를 찾기 좋도록 뭐 깍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인덱스죠, 인덱스. 그런 것처럼 이름표랄까? 하여튼 뭐 그런 깍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i는 1에서 n까지라는 거는 일반 항에 있는 i라는 저 변수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총 n까지의 값을 대입을 한 다음에 시그마 다 더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i 대신에 저 일반 항에다가 1을 대입을 한 게 a고, 그죠? 그 다음에 i 대신에 2를 대입한 게 ar이고 3을 대입한 게 ar 제곱이고 4를 대입한 게 ar 3승이고 해서 마지막에 n을 대입한 게 ar의 n-1승이고 그런 거죠. 그 항들을 다 더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3승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ar의 n-1승 돼 있는 게 좌변에는 시그마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r의 i-1승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죠? 중학교 때 한 건데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항의 개수는 총
n개죠. 왜 n개입니까? 인덱스가 1에서 n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n까지 있으니까 1부터 n까지 총 n개의 항이 있겠죠. 우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R의 영승, 첫 번째 초항은 A라고 돼 있는데 저건 AR의 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R의 영승, AR 1승, AR 제곱, AR 3승 해가지고 AR의 n-1승까지 가니까 1부터 n-1승까지 총 n-1개의 항이 있고 초항 1개가 더 있으니까 총 n개의 항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죠? R의 1승부터 n-1승까지 총 n-1개의 항이 있고 초항이 추가로 있으니까 총 n개의 항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저 항을 초항, 그 다음에 초항에 뭔가 곱해서 둘째 항이 되고 둘째 항에 뭐 곱해서 셋째 항이 되고 하는 그 상수를 공비, common ratio,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등비급수는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식이 있죠. 요렇게 생긴 등비급수는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등비급수 식은 저거를 a 괄호 열고 1-r의 n승 나누기 1-r 카카오 앱을 설치하고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헤이 카카오 인공지능 카카오 앱을 설치하고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눈치가 없어.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하여튼 지 마음대로 뭐 하는데 하여튼 인공지능의 미래는 밝지 않다.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비스 같은 그런 건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자비스. 그죠? 아이언맨이 수족으로 부리는 그죠? 조스가 아니라 조수. 자비스. 나중에는 그게 몸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히어로로 탄생을 하죠. 하여튼 그런 컴퓨터. 그죠? 진정한 인공지능. 자비스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공지능은 뭐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많죠.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헤이 카카오가 간혹 저렇게 헛소리를 카카오 앱을 설치하고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뽑아버리고 싶네. 하여튼 저거를 저 공식을 계산 공식을 a 곱하기 괄호 열고 1-r의 n승 나누기 1-r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초항 곱하기 괄호 열고 1- 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 공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R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화폐 시간같이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할 때 이자율, 연간 이자율 나타낼 때 R로 많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초항이 꼭 저 A로 나타내질이라는 보장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A 괄호 열고 1-R의 N승 나누기 1-R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바로 부여해가지고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다른 복잡한 실제 상황에 갔을 때 응용하기가 좋다. 요 식이 어떻게 유도되느냐 하는 것도 고등학교 때 했지만 다시 한번 하면 먼저 식을 그대로 적어 놔놓고 요거에 이게 등비급수 공식이죠. 이 공식에다가 공비 R을 곱해 양변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좌변에는 앞에 R이 곱해졌고 우변에는 어떻게 돼요? 각 항에 R이 추가로 곱해져가지고 지수가 하나씩 상승한다고. 그죠? 초항이 AR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AR의 N승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윗식의 좌변과 아래식의 좌변, 그 다음에 윗식의 우변과 아래식의 우변끼리 빼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공통이 시그마 어쩌고 돼 있는 저게 아래 위에 다 공통이잖아. 그래서 공통으로 묶어내면 1-R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R의 i-1승 이렇게 될 거고 우변끼리 서로 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생긴 것들이 서로 상쇄되죠. 뭐가 똑같이 생겼어요? 위에 첫 번째 식의 둘째 항하고 두 번째 식의 첫 번째 항이 똑같이 생겨서 아래 위로 뺄 때 사라지고 첫 번째 식의 셋째 항하고 두 번째 식의 둘째 항하고 AR 제곱으로 똑같아서 서로 아래 위로 뺄 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의 넷째 항 AR 3승 하고 두 번째 식의 셋째 항 AR 3승 하고 아래 위로 뺄 때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땡겨져 가지고 그죠? 서로 아래 위로 뺄 때 다 쭉 사라져서 결국 살아남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식의 첫째 항과 두 번째 식의 마지막 항만 살아남겠죠.
첫 번째 식의 첫 번째 항 A 하고 두 번째 식의 A가 마지막 타워 항 앱을 설치하고 AR의 n승.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아, 오늘따라 얘가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끄지? 뭐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의 첫째 항과 마지막 두 번째 식의 마지막 항만 살아남는데 공통인수가 뭡니까? A죠, A. 그래서 A로 묶으면 A 괄호 열고 1-R의 n승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얻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식을 기억을 할 때 알파벳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미로 기억하는 게 좋다. 등비급수의 계산은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에 조금 특수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R이 1이기 때문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n개의 a를 다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n개의 a를 다 더하는 경우가 돼서 결국 뭐가 된다? na가 된다. na가 된다. 근데 내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거를 등비급수가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난 이게 등차급수의 특수한 형태라고 봤어요. 초항이 a고 공차가 0인 그죠? a에다가 0 더하면 a고 또 a에다가 0 더하면 a고 또 0 더하면 a고 그래서 모든 항이 그냥 초항하고 똑같은 그래서 등차급수 공차가 0인 등차급수다 이렇게 봤었는데 경제금융 수학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를 등비급수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사실 등비급수의 한 경우로 봐서 공비가 1인 등비급수다 이렇게 봐도 되고 공차가 0인 등차급수다 이렇게 봐도 관계없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요 책 쓸 당시에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등차급수의 일부분이다. 한 종류다. 이렇게 보고 이게 등비급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등비급수의 일부로 취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서는 등비급수가 아닌 걸로 취급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등비급수로 취급하기도 한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등비급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에 초항이 총 n번 등장하기 때문에 항수 곱하기 초항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된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더하기로 구분되는 수학적인 개체를 항이라고 하고 이 항의 합을 급수, series라고 할 때 급수 중에서 비가 똑같은 등비라는 게 그런 의미죠. 등비, 같을 등자의 비, 그죠? 비가 같은 그러한 급수. 그러니까 이 인근 항 사이의 비를 구하면 비가 일정한 그러한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 초항이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0이 아닌 여기 1이 아닌이 아니라 0이 아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r의 i-1승 요거는 뒤에 일반 항 ar의 i-1승의 i에다가 시그마 밑에 있는 i를 1부터 n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대입을 해서 다 더하라는 그러한 기호라고 그랬죠. 그게 저 시그마 기호고 그렇게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3승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에 ar의 n-1승 이렇게 생겨서 첫 번째 항인 a에다가 일정한 상수 r을 곱하면 두 번째 항 ar이 되고 두 번째 항에 또 똑같은 그 일정한 상수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되고 거기에 또 똑같은 상수 r을 곱하면 ar 3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지는 더한 그러한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한다. 왜? 인근 항 사이의 비가 r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같은 비를 가진 인근 항 사이에 같은 비를 가진 그러한 급수다. 항의 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일 앞에 나오는 항 A를 초항, initial term이라고 하고 초항에다가 앞항에다가 곱해서 뒷항이 되도록 하는 공통의 상수 R을 공비, common ratio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을 항수, number of the terms라고 부른다. 등비급수의 계산식은 이렇게 된다.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등비급수를 그냥 적어 놔놓고 양변에 공비 R을 곱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빼면 좌변은 1-R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R의 I-1승 이렇게 되고 우변은 아래 위로 빼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식의 초항 A가 살아남고 두 번째 식의 마지막 항 AR n승이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아래 위로 빼는 과정에서 다 사라지죠. AR 서로 상쇄되고 AR 제곱, AR 제곱, AR 3승, AR 3승, AR 4승, AR 4승, AR의 n-1승, AR의 n-1승 아래 위로 뺄 때 전부 다 상쇄돼서 사라지고 살아남는 거는 첫 번째 식의 초항 A하고 두 번째 식의 마지막 항 AR의 n승만 살아남게 돼서 A 빼기 AR의 n승 이렇게 돼서 A로 묶어내면 A 괄호 열고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좌우변을 1-R로 나누면 그러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R의 I-1승은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식을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알파벳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로 기억하는 게 좋다.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나중에 응용을 할 때 쉽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초항 더하기 초항 더하기 초항 더하기 초항 더하기 해서 총 항수계의 초항이 그러니까 항수계만큼의 초항이 더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수 곱하기 초항이라는 값으로 계산될 수가 있다. 요거를 등비급수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맞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등비급수가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는 이게 등차급수, 공차가 0인 등차급수로 보는 거고 등비급수가 맞다고 보는 쪽에서는 공비가 1인 등비급수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뭘로 어떻게 보든지 간에 계산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라는 게 있어요. 무한 등비급수는 개념은 똑같아. 더하기로 구분되는 수학적 개체를 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항의 합을 급수라고 하는데 등비급수는 등비급수인데 그러니까 인근항 사이에 비가 같은 등비급수이긴 한데 항이 무한히 있는 거야. 항이 무한히 있어서 항이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무한대개인 그러한 등비급수를 무한 등비급수라고 그래요. Infinite geometric series, infinite geometric series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안 했네.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영어로 할 때 geometric series, 등비급수는 geometric series, 그리고 무한 등비급수는 infinite geometric series라고 부르는데 이 geometric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저게 기하학적인 뭐 이런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계에서는 의역을 해가지고 등비급수, 비가 같은 급수, 인근항 사이에 비가 같은 급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경제학계에서는 이거를 직역을 해가지고 기하급수라고 번역을 한 거죠. 기하급수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멜더스의 인구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 뭐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이 등비급수. 그래서 멜더스가 의미한 거는 수학적으로 이 등비급수를 의미를 했는데 영어로 geometric series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그거를 경작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기하급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히 듣는 표현의 그 기하급수가 바로 수학적으로는 등비급수를 의미를 한다. 등비급수를 의미를 한다. 산술급수라는 거는 arithmetic series라고 쓰는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뭡니까? 등차급수를 수학자들은 등차급수로 번역을 한 거고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직역을 해가지고
산술적인 이런 의미죠. arithmetic 산술급수라고 번역을 한 거죠. arithmetic series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건데 이거를 어느 학계에서 누가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학계에서는 등비급수, 등차급수 이렇게 번역한 거를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에서는 이 기하급수, 산술급수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아무 관계 없이 완전 별도의 딴 거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 쉬우나 사실은 같은 걸 의미한다. 이런 걸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나오는 항을 초항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A를 초항, initial term이라고 하는 거 똑같고 앞 항에 곱해서 뒷항이 되도록 하는 공통의 상수 R을 공비, common ratio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항의 개수는 무한대죠. 그래서 요 무한대를 항수 number of the terms라고 부른다. 무한등비급수의 계산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초항 나누기 1-공비가 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걸 이제 발산한다라고 해놨는데 발산한다는 거는 요 값이 계산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뭔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이 값이 됐다가 저 값이 됐다가 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발산한다고 하죠.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극한 값이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거나 혹은 어떤 하나의 상수값으로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발산한다 혹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계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실수값으로 딱 특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발산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항 나누기 1-공비 이렇게 계산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다. 하나의 실수값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자 R이 1이 아닌 경우에 요거는 R이 1이 아닌 경우에 공식 앞에서 했던 그죠? 그 공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항상 그렇지만 뭐가 무한대까지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한한 어떤 항까지 뭘 한다라고 계산을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그 항수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산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R의 i-1승이라는 그 일반 항에다가 i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쭉 무한히 대입한다. 그 말은 i는 1에서 n까지 유한계의 항을 구한 다음에 유한한 항을 다 더한 다음에 항수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한한 항의 그 개수 그죠? 제가 그 계산 그죠? 유한한 등비급수 일반적인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은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요?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이렇게 계산을 했죠. 초항 곱하기 괄호 열고 1-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공비 이렇게 하고 극한을 취해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극한을 계산을 하면 되겠다. 요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R이 2분의 1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양수인데 1보다 작은 그죠? 양수면서 1보다 작은 그런 거다.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의 n승이면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키워보면 n이 1이면 2분의 1, 2면 4분의 1, 3이면 8분의 1, 4면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204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R의 n승 값 자체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분모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눈다는 뜻이잖아. 빵 한 조각을 10명이 나눠 먹는 거하고 100명이 나눠 먹는 거하고 1000명이 나눠 먹는 거하고 점점 빵 1인당 돌아가는 빵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저 R이 2분의 1처럼 양수인데 1보다 작은 뭐 그런 값이다. 그러면은 n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분모가 커지면서 즉 값 자체가 점점 작아져서 어디로 가게 돼요? 0에 수렴하게 되겠죠. 점점 작아져서 결국 티끌만한 게 됐다가 나중에 뭐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아지겠지. 빵을
2명이 나눠 먹다가 4명이 나눠 먹다가 뭐 8명이 나눠 먹다가 1000명이 나눠 먹다가 2000명이 나눠 먹다가 이러면 한 조각 1인당 돌아가는 빵이 점점 작아지다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2분의 1의 n승 저거는 n이 커짐에 따라서 0에 수렴을 할 거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n이 커짐에 따라서 부호는 바뀌지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64분의 1, 마이너스 128분의 1, 256분의 1, 마이너스 512분의 1, 1024분의 1 이런 식으로 부호는 비록 바뀌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라고 하더라도 r의 n승은 n이 커짐에 따라서 0에 수렴하게 될 거다. 즉 r의 절대값이 0과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저 r의 n승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에 수렴해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남는 거는 a 나누기 1-r만 남게 된다. 그 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r이 1이라고 해봅시다. r이 1이면 일단 수학적으로 저걸 쓸 수가 없겠지. 수학적으로 저걸 쓸 수가 없겠고 어떻게 되겠어요? r이 1인 경우에는 공비가 1인 경우에 저 등비급수 합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NA 이렇게 됐었지. NA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NA인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갈 거고 그래서 하나의 실수값으로 딱 특정할 수가 없다. 실수값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R이 1인 경우에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발산한다. 값을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n승은 n이 커짐에 따라서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렇겠죠.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1, 3일 때는 마이너스 1, 4일 때는 1, 뭐 이런 식으로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하기만 할 뿐이지 아무리 이 n을 키우더라도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r이 1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r이 2라고 해봐요. 2의 n승은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커지겠죠. 2, 4, 6, 8 그죠? 아니구나. 2, 4, 6, 8이 아니구나. 2, 4, 8, 16, 32, 64 그죠? 128, 256, 512, 1024, 204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겠죠. 커져서 결국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다.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특정할 수가 없고 마이너스 2 같은 거라고 해봐요. 마이너스 2처럼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2 같은 거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의 n승해서 n을 키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는 변하게 되지만 결국 점점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서 계속 출렁출렁 거리면서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발산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초항 나누기 1-공비와 같이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R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까도 했듯이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 요렇게 됐기 때문에 A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역시 발산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요렇게 된다. 그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만 초항 나누기 1-공비와 같은 값으로 계산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극한이 발산한다는 말을 설명을 해놨네. 극한이 발산한다는 말은 극한 값이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기억을 할 때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 형태로 그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초항 나누기 1-공비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채권의 가치평가. 더하기로 구분된 수학적인 개체를 항이라고 하고, term이라고 하고, 이 항의 항을 급수, series라고 하는데, 등비급수 중에서 항의 개수가 무한한 등비급수를 무한 등비급수라고 한다. 등비급수는 뭐였습니까? 인근 바로 앞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뒷항이 구성되는 그러한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항의 개수가 무한한 그러한 등비급수를 무한 등비급수라고 한다. Infinite Geometric Series. 제일 앞에 나오는 항을 초항, Initial Term이라고 하고 앞항에 곱해서 뒷항이 되도록 하는 공통의 상수 r을 공비, Common Ratio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무한대개다. 항의 개수는 무한대개다. 얘는 이렇게 계산한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초항 나누기 1-, 공비 이렇게 되고 그 외에는 값을 계산할 수 없다. 자, r이 1이 아닌 경우에 이 공식은 유한한 일반적인 등비급수에서 항수만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 거다. 그래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은 초항 곱하기 1-, 공비 항수승 나누기 1-, 공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극한을 취해서 극한값을 구해보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r의 n승이 n이 무한대로 가면서 0에 수렴을 하게 된다. 뭐 부호 출렁거림 없이 그냥 바로 0에 수렴하거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거나 어쨌든 0에 수렴을 하게 돼서 남는 거는 초항 나누기 1-, 공비만 남게 되고 그 외의 경우 아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1이면은 부호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래 절대값이 뭐 2나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 사이에서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r이 1인 경우에는 이 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NA의 극한을 취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A가 양수이면 양의 무한대로 A가 음수이면 음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만 초항 나누기 1-, 공비와 같이 계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이때 발산한다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이 가거나 혹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딱 하나의 실수값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저 공식을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초항 나누기 1-, 공비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다. 단 언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이제 드디어 채권의 가치평가식을 다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채권의 가치평가식은 채권의 가치평가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액면가는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face value. 액면가를 영어로 face value라고 하기 때문에 액면가를 F, 채권의 액면가를 F로 나타내고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RC, 쿠폰 레이트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RC로 나타내고 만기가 라지 T 시점인 채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이 채권에 대한 스몰 t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 market price. 시장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인데 그거는 BT라고 나타냅니다. BT에서 B는 bond의 앞글자를 따왔겠죠. bond, 채권. T는 시점을 나타내는 인덱스고, 그죠? 이렇게 나타낼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연간 이자율 RM. RM은 Market Interest Rate. 그래서 M은 Market에서 온 거죠. 양의 이자율 RM을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이라고 한다. 어떤 식? 채권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식. 그죠? 뭐라 그랬어요?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채권의 시장 가격은 뭐다?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BT는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F 곱하기 RC는 뭡니까? 매년 지급하는 이자 액수죠. 그죠? 이자 액수지.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 F 곱하기 RC. 이거 했어요. 이거 F 곱하기 RC로 계산된다는 거 했어요. 왜? RC의 의미가 뭡니까?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잖아. 원금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기 때문에 원금인 이 F를 곱하면, 그죠? 그러면 FF 상세가 되고 연간 이자 지급액이 계산되게 된다. 그래서 F 곱하기 RC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은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자, 이 식이 왜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것도 먼저 합시다. 이 식이 왜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BT는 뭐예요? 채권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이죠. 채권을 기준으로 보면 채권을 BT라는 금액을 주고 산다라고 보겠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채권 발행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이죠. 채권을 발행을 해주고 BT라는 돈을 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뭡니까? 우변의 F하고 F의 현재 가치, F 곱하기 RC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지. 그 말은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향후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죠. 그래서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BT라는 돈을 빌려주고 F하고 F 곱하기 RC를 매년 말에 받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BT라는 금액을 빌린 상태로 갚는 금액이 F하고 F 곱하기 RC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좌우변은 의미가 뭡니까? 채권 투자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변은 빌려주는 금액이죠. BT. 그 다음에 우변은 뭐다? 내가 되돌려 받는 금액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다? 빌려주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채권 발행자, 즉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BT라는 금액이 뭐예요? 빌려오는 금액이고 우변에 있는 저 값들은 뭐다? 되갚는 금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죠. 그래서 빌리는 사람, 발행자 입장에서는 BT만큼 빌려오고 그 다음에 우변만큼 갚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개가 같아야 양쪽이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거래가 성립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BT가 더 크다. 이게 등호가 아니라 BT 쪽으로 더 크다는 부등호가 성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겠지. 그죠? 채권 발행하는 사람들은 좋지. 빌려오는 돈 BT 많이 빌려오고 갚는 거는 그거보다 적게 갚아요. 그죠? 좌변이 더 크면 BT만큼 많이 빌려와가지고 우변만큼 적게 갚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면서 오예 하면서 이제 다들 채권을 발행을 하겠지만 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겠죠. 즉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없겠죠. 왜? 빌려준 만큼 못 되돌려 받으니까. 그죠? 빌려주는 금액보다 적게 되돌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부등호가 우측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측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빌려주는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빌려주려고 하겠지. 너도 나도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죠? 왜? 빌려주는 금액 BT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니까. 우변이 더 크니까. 그죠? 더 많이 돌려받으니까.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으니까. 와, 이익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채권을 사려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채권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을 안 하겠죠. 왜? 조금 빌려와가지고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채권이 발행이 돼서 투자자도 그 채권을 사고 발행자도 흔쾌히 발행을 하고 해서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빌려오는 만큼 갚는 거. 그죠? 빌려주는 만큼 되돌려 받는 거. 그래서 등호가 성립해야 발행자나 투자자나 둘 다 채권 거래를 하게 돼서 채권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채권의 시장 가격과 같아야 한다라는 이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요때의 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연간 이자율 그거를 RM이라고 표기를 할 때 요 RM을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이라고 부른다.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 게 요 시장 이자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채권의 가치 평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호는 다 똑같고 식도 똑같아요. 식도 다 똑같이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시장 이자율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F하고 RC하고 라지티하고 이런 거는 채권의 표면에 다 적혀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건데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BT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 식에서 모르는 게 뭐밖에 없어요? RM밖에 없어. RM. 그렇게 해서 추출해낸 그 RM을 뭐라 그런다?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저 채권의 가치 평가라는 여기서의 이 식은 똑같은 식인데 시장 이자율 RM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BT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식은 똑같대, 식은 똑같은데 식에서 뭘 주고 뭘 계산해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하면 그 채권의 경우에 주식과는 다르게 그죠? 동일한 그 발행자가 발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남경금이라는 회사가 채권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그냥 한 종류예요, 한 종류. 그래서 지금 10만 주 발행해가지고 10만 주 거래를 하다가 뭐 한 몇 년 후에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추가로 5만 주를 더 발행을 해서 총 15만 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각 주식은 그냥 다 똑같아. 옛날에 발행했던 주식이나 지금 추가로 5만 주 발행하는 거나 그냥 영남경금이라는 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격 표기를 다르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는데 채권은 영남경금이 오늘 발행하는 거하고 3년 후에 발행하는 거하고 채권이 달라요. 달라. 왜?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기.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 주식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냥 회사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증권일 뿐이잖아. 그래서 절대로 만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을 10년 전에 발행한 주식을 지금 사든 아니면 지금 막 발행한 주식을 사든지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요. 그죠? 그냥 이 영남경금이라는 회사의 소유권의 15만 분의 1을 나타내는 것 뿐이다. 한 주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배당받고 하는 것도 아무 차이가 없고, 뭐 권리도 아무 차이가 없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채권은 만기 5년짜리 채권을 지금 발행한 거를 투자자가 지금 사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3년 전에 발행한 게 있고 지금 발행하는 게 있다고 해봐요. 똑같이 영남경금이 발행을 했는데 5년짜리. 그래서 3년 전에 발행한 것도 3년 전 시점부터 5년이 지난 시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기가 2년이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영남경금이 발행을 했는데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발행을 했다. 똑같이 5년짜리로. 그랬을 경우에 3년 전에 발행한 5년 만기 영남경금의 채권을 사는 거 하고 지금 막 발행한 영남경금이 발행한 5년 만기 채권을 사는 거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다르죠. 왜? 3년 전에 발행한 거는 투자자가 지금 사면은 이자 받을 수 있는 게 2번밖에 안 남았잖아. 2번 이자 받고 원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막 발행하는 거는 사면은 앞으로 이자 지급 5번 하고 원금을 받게 되겠죠. 다른 종목이야. 다른 종목이라고. 왜? 뭐 때문에?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주체가 발행한 채권이어도 만기에 따라서 심지어 만기의 길이가 똑같더라도 언제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목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공시하기가 매우 불편해지죠. 그죠? 주식은 그냥 영남경금이 발행한 주식이면 언제 발행을 했든지 간에 그냥 가격이 하나야. 하나고 하나의 가격만 공시하고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은 끝인데 똑같이 영남경금이 발행한 채권인데도 만기 길이도 5년이고 똑같은 조건으로 발행을 했는데도 언제 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다른 종목으로 취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만약에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3년 전에 발행한 거하고 지금 발행한 거하고 두 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죠? 매년 말 새롭게 5년짜리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한다고 해봐요. 그걸 한 10년치 했다. 그러면은 영남경금이 발행한 그죠? 5년 만기 채권이 총 10종목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영남경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 공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뭘로 그 가격 대신에 공시를 하느냐 하면 시장 이자율을 공시를 해. 시장 이자율.
그래서 저 채권의 가격 공식 저기서부터 그죠? BT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 시장 가격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 공식에서 RM을 추출을 해낸다고. 저 RM은 그렇게 해서 각 각 회사가 발행한 각 주체가 발행한 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공시를 하게 되면 그게 공시할 정보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은 위험도를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화폐 중간고사 이전에 포트폴리오 이론 배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수익률은 위험에 비례한다. 수익률은 위험에 비례를 하고 위험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까? 없다고. 그죠? 그래서 채권의 위험은 뭐예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의 위험은 뭐야? 돈을 못 갚을 위험이지. 돈을 못 갚을 위험이잖아. 그죠? 근데 돈을 못 갚을 위험은 어떻게 돼요? 발행 주체가 똑같으면 돈 빌려간 사람이 똑같으면 돈 못 받을 그 확률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같은 조건이면 그죠? 만기 5년짜리고 뭐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발행했느냐와 관계없이 그죠? RM이 그 발행자의 위험에 따라서 발행 주체의 위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가격을 5년짜리 채권을 특정 영남경금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5년짜리 채권들을 10개의 가격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시장 이자율로 공시를 하게 되면 하나만 공시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5년짜리 채권의 영남경금의 5년짜리 채권의 시장 이자율 RM은 공통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왜? 발행자의 위험도만 반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RM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그죠? 정보를 10개의 채권 가격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장 이자율로만 공시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공시된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이 채권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는 뭘로 한다? 밑에 채권의 가치 평가 식에다가 그 RM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머지 조건들 F하고 RC하고 라지티는 채권에 적혀 있으니까 그죠? 채권에 적혀 있는 가격과 시장에서 공시되고 있는 이 영남경금의 시장 이자율 RM 값을 집어넣으면 채권의 가치평가식 저걸로부터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채권의 현재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한 그 가치로 채권을 매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다. 그래서 식 자체는 하나인데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총합이 시장 가격과 같아야 된다라는 저 하나인데 위에 있는 시장 이자율 이야기할 때 저 위에 있는 저 식은 BT가 주어져 있을 때 RM을 구해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밑에 있는 가치평가식은 RM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이용해서 BT를 구해내는 그러한 식을 의미를 한다. 자, 여기서 F하고 RC하고 라지티하고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RM을 알면 밑에 있는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BT를 구하는 거는 계산기에 넣으면 나오겠죠. 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죠? 계산기보다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BT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 RM을 구해내는 거는 절대로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왜? BT가 주어져 있고 F하고 RC하고 라지티를 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저거를 풀려면 양변에다 뭘 곱해야 되겠어요?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을 곱하면 저 식은 라지 t 빼기 스몰 t 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것처럼 라지 t 빼기 스몰 t 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손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만기가 30년이다. 그러면 30차 방정식 뭐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데 구해내야 되는데 그런 걸 구해내는 공식이 없죠. 몇 차 방정식까지 일반적인 공식이 있습니까? 2차 방정식까지. 그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그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런 게 있잖아. 3차, 4차, 5차, 6차는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2차 방정식까지만 근해를 구하는 근해 공식이 있고 3차부터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뭐 쌩 난리를 치는데 30차 방정식 저런 거를 손으로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의 도움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 계산기가
뭐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할 수 없다? 시그마, 인테그랄, 뭐 그다음에 이제 미분하는 기호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계산기가 방정식을 못 풀어줘요. 못 풀어줘. 모든 계산기가 그런 게 아니라 비싼 계산기는 그걸 해줘요. 24만 원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나온 최고급 계산기에는 시그마가 있는 식을 통째로 저렇게 집어넣어가지고 RM을 구해내라. 그럼 구해줘요. 구해주는데 우리 계산기는 뭐다? 싸구려 계산기다. 싸구려 계산기. 여러분한테 비싼 계산기를 사라고 하면 폐강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고 싸구려 계산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구려 계산기를 이용해서는 시그마가 들어가는 식을 계산기에 집어넣고 RM 값을 계산해 달라. 그러면 계산을 못 해줘요. 에러가 떠요. 그래서 저 식을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기에 입력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저걸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바꿔주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등비급수 이야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했던 겁니다. 자, 다시. 채권의 액면가는 face value, 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F로 나타내고, 액면 이자율은 coupon rate의 앞글자를 따서 RC로 나타내고, 만기가 라지 T 시점인 채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채권의 시장 가격, 시장에서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가격을 BT, 본드의 앞글자 B를 따가지고 BT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이렇게 돼야 된다.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채권의 시장 가격과 같아야 된다. 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을 사면서 채권 발행자한테 빌려주는 돈이고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들은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의 합은 그렇게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금액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인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좌변은 빌려주는 돈, 우변은 돌려받는 돈이라고. 그래서 빌려주는 만큼 돌려받아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발행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빌려오는 만큼 갚아야 그래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도둑놈심보를 뭐 낸다고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돌려받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우변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돈 BT보다 돌려받는 돈이 최소한 BT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오는 돈이 갚는 돈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니즈가 딱 합치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빌려오는 만큼 갚는다.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오는 사람이나 거래를 하려고 할 거다. 어느 한쪽으로 부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두 거래자 중에 한 명이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다. 왜? 손해보기 때문에. 그죠? 빌려온 게 더 많다. 그래서 갚을 게 적다. 이러면은 빌려오는 사람이 이익이고, 빌려오는 것보다 갚는 게 더 많다라고, 빌려주는 것보다 되돌려받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쪽이 더 이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그 더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반대쪽에는 손해가 그만큼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한쪽은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반대쪽은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둘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저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이 식에서 연간 이자율에 해당되는 RM 값을 구해내면 그거를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고, 요 시장 이자율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BT 값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식하고 아래식은 똑같아요.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총합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라는 똑같은 식인데, 위식은 뭐다? 저 식에서 시장 가격을 줬을 때 시장 이자율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에 중점을 둬서 시장 이자율을 설명을 한 거고, 아래식은 시장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시장 가격 BT를 구하는 그 과정에 중점을 둬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시장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시장 가격 BT 값을 구해내는 거는 계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혹은 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식으로부터 BT를 주고 RM을 구해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 손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30차 방정식 이런 거 풀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산기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계산기는 시그마가 들어있는 식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저 RM 값을 구해내라 라고 하면 못 구해낸다. 그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비싼 계산기 24만 원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나오는 최고급 계산기를 사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시그마가 들어가지 않는 식의 형태로 바꿔야 계산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RM을 계산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식을 간단하게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만들면 요런 형태가 된다.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항은 똑같아요. 액면가의 현재 가치 여기는 똑같고 시그마 부분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으로 저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된다. 자, 원래의 채권의 가격 공식에서 시그마 부분 저거를 풀어서 써보면 요렇게 되죠. 그죠?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에서 x 대신에 1, 2, 3, 4 대입해가지고 마지막에 라지 t 빼기 스몰 t를 대입한 게 요 식이죠. 근데 요 식은 자세히 보면 뭡니까? 등비급수요. 등비급수. 초항이 뭐다?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항의 개수가 총 라지 t 빼기 스몰 t 개인 등비급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비급수는 뭐다? 등비급수 계산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식은 첫 번째 항은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저 시그마 부분이 등비급수가 되기 때문에 등비급수 공식에 따라서 초항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저게 초항이고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공비 1 플러스 rm 분의 1의 항수승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그래서 저렇게 되고 밑에 분모는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1 플러스 rm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거를 단순하게 해보면 분모 부분을 통분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 돼서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m분의 1, 1 플러스 rm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고 나면 남는 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대괄호 1 마이너스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분의 1인데 전개를 한 거죠. 전개를 하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다. 네. 자, 여기서 만약에 항의 개수가 무한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구체라 그래. 영구체는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무한대여 가지고 결코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채권. 그죠? 채권의 개념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영구체. 그죠? 영구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원금 F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만기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말 이자만 지급을 해. 그게 영원히 지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영구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구채는 매년 말에 F 곱하기 RC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한 게 영구채의 가치가 되겠죠. 그 가치는 풀어서 쓰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더하기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을 제곱해서 계속 더하는 저런 형태가 되는데 얘는 뭐다? 무한 등비급수다. 무한 등비급수.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인 그리고 항수가 무한대개인 무한 등비급수라고 할 수가 있겠다. 요때 공비가 1보다 작기만 하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면 등비급수 계산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RM이 양수다. 그죠? 이자율은 양수야. 이자율은 이론적으로는 항상 양수예요. 화폐 시간가치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율은 원금분의 이자 지급액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현실에서는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언제였어요? 일본 최근까지도 오랫동안
이자율이 음수. 물론 뭐 기준금리가 음수였어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뭐 예금 적금하고 할 때 그 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음수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내는 거지. 보관료를 더 내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그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 너는 월급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돈 주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죠? 열정페이 뭐 이런 거죠. 돈 안 주고 막 부려먹고 뭐 요새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더 좋은데 취업이 잘 된단다 이러면서 열정페이 이런 돈 안 주고 막 일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RM은 양수예요. 모든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은 양수야. RM이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RM은 1보다 크고 RM이 0보다 크다는 거에 양변에 1을 더한 거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은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무한등비급수이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초항 나누기 1-공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 분모를 통분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 되고 아래 위에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분의 1이 약분되고 나면 남는 거는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된다. 매년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그게 영구채의 시장 가치예요. 영구채의 시장 가치라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F 곱하기 RC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한 게 영구채의 시장 가격이라고. 영구채 시장 가격. 뒤에 연습 문제에 보면 영구채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거야. 이 이야기가 영구채 이야기라고. 이 책 맞나? 하여튼 연습 문제다가 본문에는 영구채라고 이야기 안 해놔놓고 설명은 이제 수업 중에 설명은 영구채 설명을 하는 거죠. 해놔놓고 연습 문제에다가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구채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그런 거를 써놨어. 그게 이 책인지 딴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죠? 시험 문제 같은데 내기가 딱 좋겠지. 그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영구채라는 말은 안 썼거든. 안 썼는데 영구채라는 말을 말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놔놓고 뭐 가격을 구하라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내가 백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해? 이 영상 자체를 안 보는데 중간고사 때도 보니까 설명 다 해주고 뭐 그림 2.24 그죠? 그림 설명 다 해줘놔놓고 그거 시험 문제 딱 냈더니만 영상을 봐야 뭐 알지 그죠? 이것도 틀림없이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영상 안 보고 나중에 기말고사 봐가지고 안 배운 거 냈다고 막 그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그래서 영구채의 시장 가격은 매년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어디 나왔냐면 채권의 가격 계산 공식을 단순화 시켰을 때 두 번째 항이 딱 저거거든.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에도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를 영구채의 형태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항은 영구채의 가치야. 그래서 F 곱하기 RC가 영원히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게 저 두 번째 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I는 X는 1에서 무한대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M분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분의 1을 제외하고는 영구채다. 영구채의 가격이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뭐 그렇다. 뭐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놨네. 그 경제금융 수학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겠어요? 원래는 이자가 유한이 있는데 라지 t 시점까지만 이자가 지급되는데 이자가 무한히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빼기
뭐예요? 만기 이후에 영원히 이자가 지급되는 부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게 우리가 원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 총합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항은 의미가 뭐다?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이 영원히 지급될 때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다. 그죠?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게 저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거기서 빼는 세 번째 항은 의미가 뭐다? 세 번째 항에서 저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분의 1 저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하면 뭡니까?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을 영원히 지급할 때 그놈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라는 의미인데 요거를 어느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보느냐 하면 라지 t 시점, 만기 시점, 채권의 만기 시점을 새로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영구채의 가치를 구한 게 저 마지막 시그마 부분이야. 시그마 x는 1에서 무한대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그죠? 그렇잖아. 만기 이후에도 지금 이자 지급이 계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라지 t 시점 이후에 라지 t 플러스 1 시점, 라지 t 플러스 2 시점 뭐 요런 데서도 계속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이 계속 지급된다고 할 때 그놈들의 현재 가치를 라지 t 시점을 현재로 봤을 때 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한 게 시그마 x는 1에서 무한대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1하고 저 마지막에 있는 저 표현.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스몰 t 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스몰 t 시점의 값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게 앞에 곱해져 있는 저 부분이야. 그죠?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분의 1이라는 걸 곱해 놓은 게 그죠? 저 라지 t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의 영구채의 가치를 구한 거를 다시 스몰 t 시점의 값으로 최종 할인하는 부분이 앞에 곱해져 있는 저 부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의미는 뭐다? 영원히 이자가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 총합에서 뭘 빼는 거예요? 만기 이후에 영원히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거다. 그럼 뭐만 남아요? 만기까지 지급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 총합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 식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첫 번째 시그마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시그마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기까지 매년 말에 이자가 유한히 지급된다라는 게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시그마 부분의 의미인데 그거를 뭘로 표현을 했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유한히 지급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구해놔 놓고 거기서 뭘 빼면 된다? 만기 시점 이후에 무한히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면 그러면 뭐만 남는다? 만기까지 지급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만 남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다시 또 다시 하래. 채권의 가격 공식을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처음에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저거는 만기에 지급되는 액면 가액의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의미를 하고 뒤에 플러스 시그마 해가지고 이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그마 부분이 이렇게 등비급수를 이루기 때문에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 개인 등비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비급수 공식에 의하면 저거는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그거의 항수승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하고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1 플러스 RM분의 1 이렇게 되고 분모를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 돼서 아래 위에 1 플러스 RM분의 1, 1 플러스 RM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남고 대괄호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M F 곱하기 RC 나누기 RM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의 의미가 뭐더라?
요거의 의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구채를 다룬다. 영구채. 이자 지급이 무한히 계속된다고 했을 때의 그 영구채의 가격은 마찬가지로 영구채를 들고 있을 때 나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총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F 곱하기 RC가 무한히 지급되는데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얘는 뭐다? 무한 등비급수다. 무한 등비급수인데 무한 등비급수 공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무한 등비 급수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RM이 0 이상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더하면 1 플러스 RM은 1보다 크다. 그래서 그거의 역수를 구해도 0과 1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1보다 작다.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의해서 초항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1 플러스 RM분의 1 하면 분모를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 되고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분의 1을 서로 약분을 하고 나면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된다. 그래서 영구채의 시장 가격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 나누기 시장 이자율 RM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앞에서 계산했던 이 식을 해석을 하면 그죠? 채권의 가격 계산 공식이 처음에 저렇게 생겼었는데 요거를 시그마가 없는 형태로 바꿨더니 두 번째 식처럼 바꿀 수가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식에 있는 둘째 항과 셋째 항의 일부는 뭐더라? 영구채의 시장 가격이더라. 그래서 영구채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놈의 의미는 뭐다? 이자가 사실은 라지 t 시점까지 유한히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무한히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모든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 총합을 다 구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뭘 뺀다? 라지 t 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면 그러면 라지 t 시점까지만 지급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예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예제는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뭐라고 그런다고 볼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봐서 개념을 아는 상태로 다음 시간에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